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돌파구. 2.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한국이 장악하고 있다. 3. 한국의 큰 전환점.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은 유일한 존속 옵션으로 떠올랐습니다. 강력한 경제, 풍부한 식량 보유량 및 정치적 안정성을 갖춘 한국은 아르헨티나에게 이상적인 피난처로 등장했습니다. 이 두 국가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파트너십을 구축하였으며, 아르헨티나는 자연 자원과 토지를 한국에 공급하고, 한국은 아르헨티나의 재정 지원 및 식품 공급을 보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사태로 인한 돈 풀기는 물가 폭등 현상을 낳은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3달 만에 가장 큰 폭인 6.4%를 기록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다행히도 최근 들어 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다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은 꺾이지 않아 인플레이션 문제를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도 난방비를 비롯해 공공요금이 잇따라 상승하며 물가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가계와 기업이 예상하는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이 4%대로 올라서며 5% 안팎의 고물가 흐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는 비교도 안 되게 살인적인 물가 폭등을 경험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0%를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곳은 물가 상승률이 매달 신기록을 경신하며 과도한 돈 풀기의 부작용을 제대로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치명적인 살인 물가로 1년 사이 모든 물건 값은 2배가 됐고, 결국 온 국민이 고동의 비명을 지르며 SOS를 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돌파구가 다름 아닌 한국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한국만이 살 길이라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최근 물가 상승률이 30년 만에 100%를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2.5% 상승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100%를 돌파했는데요.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지난 1년 동안 모든 물건 값이 2배나 폭등할 정도로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아르헨티나의 살인적인 인플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과도한 금융 완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는 페르난데스 대통령 집권 3년 동안 시중에 유통된 통화량이 4배나 폭증했는데, 설상가상 전쟁으로 각종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치명타가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말 1,800개의 생필품 가격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긴급 조치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극심한 경제 변동성을 감안할 때 이런 조치만으로 물가가 진정되기는 역부족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78%로 올리고 물가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이달 16일 기준금리를 기존 75%에서 3%포인트 올리며 6개월 만에 추가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유지해온 가운데 물가가 급등하자 아르헨티나 당국이 추가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르헨티나 안팎에서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지배적으로 벌써부터 올해 물가 상승률이 작년을 넘어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줄을 잇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 위기는 심지어 아르헨티나 내에 있는 의사들까지도 생활고로 허덕이게 만들게 할 정도라고 합니다. 살인적인 물가로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건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로 최근 아르헨티나의 젊은 의사들이 유럽으로 대거 이주하고 있다는데요. 현지 매체 라니시온에 따르면 실제로 경제위기가 아르헨티나 두뇌 수출에 직접적인 요인이 됐는데,
최근엔 의대를 졸업하자마자 해외로 이주하는 젊은 의사들이 급증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재작년에 레지던트를 마치고 독일로 이주한 안드레스 노에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일주일에 3번 당직을 서고 그 다음 날 또 근무를 해야 했다. 월급을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집을 사는 건커녕 월세를 내기에도 부족했다. 며 고향을 떠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경제적으로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아르헨티나에서는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를 대통령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말이 진지하게 나올 정도로 상황이 아주 엉망입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한 리서치 회사가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아르헨티나 국민 44%가 메시를 차기 대통령으로 뽑겠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줬습니다. 심지어 올해 대선에 출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들을 포함한 조사에서도 메시의 지지율은 부동의 1위를 기록하며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이끈 메시의 인기가 실제 해당 조사에서 메시의 지지율은 37%를 기록했는데 2위인 하원의원 하비에르 밀레이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 겸 현 부통령까지 메시가 따돌렸습니다. 경제적으론 희망이 없어 국민적으로 기쁨이 되는 일이 축구밖에 없기 때문에 이왕 망한 거 축구 영웅이라도 대통령을 시키자는 분위기인데요. 현실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정말로 메시가 정계에 진출해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면 국민 모두 메시를 대통령으로 뽑을 건 자명해 보입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최악인 마당에 최근엔 아르헨티나에서 3월에 폭염까지 기승을 부리며 물가 상승 속도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 매체 페르필에 따르면 이달 초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와 인근 도시의 체감온도가 39도 44도를 기록하면서 아르헨티나 기상청이 때 아닌 폭염 접색경보를 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례적인 고온으로 전력 소비량이 폭증하면서 농산물 생산까지 차질을 빚자 아르헨티나 서민들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는 좌절감만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국가 파산 위기에 몰린 아르헨티나는 결국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는데요. 배터리를 생산하려면 핵심 광물인 리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를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최근 리튬을 원동력을 삼아 경제 재건에 몰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볼리비아, 칠레가 보유한 리튬 매장량은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들 국가들이 리튬 카르텔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배터리와 전기차 생산에까지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리튬 가공할 기술이 없어 한국 기술에 의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남미는 리튬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데도 거의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부가 가치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장밋빛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을 둘러싼 총성 없는 글로벌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1위 전기차 배터리를 꿈꾸는 한국 기업도 리튬 전쟁에 뛰어든 건 예외가 아닙니다. 리튬 국제 가격이 최근 3년간 10배 넘게 오르면서 각국 정부, 글로벌 자동차 업체, 배터리 기업 등 너나 할 것 없이 리튬 쟁달전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스코의 경우 아르헨티나 리튬 영호 투자에서 초대박을 치면서 글로벌 리튬 경쟁에서 선두로 치고 나갔는데요. 과거 포스코가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의 추정 가치가 3년 만에 100배가량 오른데 이어 포스코가 인수할 때 추산한 것보다 6배나 많은 리튬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에서만 매년 2만 5천 톤 규모의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됐는데 리튬으로 경제 재건을 하겠다는 아르헨티나의 SOS로 앞으로 더 많은 수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 포스코는 하얀 석유로 불리는 이 리튬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겠다는 파격적인 소식을 전해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을 초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오는 10월 전남 광양 율촌산업단지에 연산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을 준공할 예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1공장과 2공장을 동시에 건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연간 생산량은 전기차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이뿐 아니라 포스코는 얼마 전 호주 진달리자원 유한공사와 미 점토 리튬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최적의 리튬 추출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미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리튬 공장을 가동해 얻은 세계적인 생산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북미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포스코는 아르헨티나뿐 아니라 미국, 호주,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에 리튬 공장을 넓히며 배터리 원재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소금호수 근처에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건 물론 뉴칼레도니아에 연산 2만 톤 규모의 니켈 정제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재작년엔 호주 니켈 광산 업체인 레이븐소프의 지분 30%를 인수하며 리튬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이렇듯 한국은 전 세계 광물을 싹쓸이하는 중국에 일종의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듯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찍부터 리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 만큼 중국의 갑질을 의식하지 않고 배터리 기술 개발에만 매진하는 우리의 길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 등을 견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유명무실해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테슬라였습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세부 규칙이 알려지자 테슬라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교묘하게 우회의 보조금을 챙겨버렸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RWD는 배터리는 북미에서 생산 및 조립된 부품을 50% 이상 써야 한다는 조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하고 가공한 배터리 광물을 40% 이상 써야 한다는 요건을 채워 최대 $7,500의 절반인 $3,750 지급 대상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기업인 CATL의 리튬 인산철, 즉 LFP 배터리를 넣은 테슬라의 모델 3가 이국의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에 쓰이는 주요 광물을 테슬라가 조달한 뒤 이것을 CATL 측에 공급해 중국산 광물 사용을 피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잡겠다고 내놓은 IRA 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보조금의 절반을 챙긴 테슬라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IRA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재미를 본 중국 CATL은 포드와도 손을 잡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IRA의 추진 의도 자체가 무색해지자 미국 의회까지 나서 문제를 보완하려 했지만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광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산 광물을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우회 전략을 알고서도 봉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이 추진 중인 IRA의 민낯이 드러났는데 황당하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은 모두 미국 차들 뿐이었습니다. IRA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세부 모델은 캐딜락과 쉐보레, 크라이슬러, 포드, 지프, 린컨, 테슬라 등 16개 차종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9개 모델이 보조금을 받았지만 한국을 비롯해 일본, 독일 등 7개 브랜드는 빠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만든 IRA는 동맹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중국은 교묘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모델 중 유일하게 보조금을 받던 모델은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서 조립되는 현대차 GV70이었는데 이번에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GV70에 들어가는 SK온의 배터리 셀이 중국에서 제조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최종 생산지는 미국인데도 중국산 딱지가 붙어 이번 보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 주요 언론들조차 바이든이 내놓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비판적 논조를 이어가며 한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테슬라에 필적하는 전기차 경쟁력을 갖췄으나 바이든 행정부의 IRA로 불회의 일격을 당했다. 미 행정부가 현대차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나 타임스는 작년 1에서 3분기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판매량이 전기차 시장에서 1위권 경쟁자였던 포드의 머스탱 마하이를 추월했다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현대차가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하에 전진했다고 호평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들을 테슬라의 주요 경쟁자로 같은 반열에 놓고 비교한 겁니다. 그러면서 라타임스는 IRA가 미국에서 EV를 만들고 판매하는 포드, GM, 테슬라와 같은 경쟁사들의 세금 혜택을 주지만 이 법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회사들에게 불이익과 모욕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치권에서 초차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실패했다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하원은 IRA 전기차 보조금의 허점을 이용해 중국으로 돈이 흘러들고 있다며 포드와 CATL의 배터리 공장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은 IRA 보조금이 CATL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어느 세월에 통과되어서 IRA 법의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IRA가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쟁 모델도 보조금 지급을 못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쟁 모델인 테슬라 모델 X, BMW X5도 보조금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전기차들은 지금도 이들보다 30%나 저렴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 경쟁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현대가 미국에 짓는 새 공장이 완공되고 EV9이 미국에서 생산돼 $3,750의 보조금을 받는다면 그때는 한국 전기차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현대와 기아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IRA의 예외 규정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리스나 렌트와 같은 상업용 차량 판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지켜가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GV70의 배터리를 현재 중국산에서 북미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을 빠르게 찾는 것 하나는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한국의 저력은 IRA라는 복병을 오히려 우리에게 호재로 만들고 있는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계속 받게 된 미국산 전기차 모델 대부분이 K배터리, 즉 한국산 배터리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IRA 수의 전기차 22종 가운데 절반인 11종 안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돼 있습니다. 나머지 4개 차종 역시 2개는 삼성 SDI, 2개 차종엔 SK온의 배터리가 탑재돼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하면 보조금 대상인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 17종에 모두 한국산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미국 브랜드의 전기차는 한국 배터리가 없으면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IRA의 최대 수혜는 오히려 한국 배터리 회사들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받는 전기차종의 절반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에너지 솔루션의 경쟁력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LG에너지 솔루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쓰는 8종의 전기차들은 보조금 $7,500 전액을 받게 됩니다. IRA가 요구하는 전기차 배터리의 광물, 부품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압도적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 SDI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가 장착되는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와 랭글러, 포드 이스케이프, 링컨 코세어 등 4종은 보조금 $3,750가 책정됐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을 비롯해 북미 등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빠르게 구축한 덕분에 이처럼 IRA의 수혜를 보게 된 것인데요. 한국산 전기차들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다각도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소 3년치 먹거리를 확보해 둔 한국 배터리사들은 미국 인플레이션법이라는 복병을 만나서도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을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최소 6, 7년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동무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혁신적인 신기술을 공개하며 중국 전기차 산업의 몰락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삼성 SDI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모터쇼에서 선보인 6세대 가경 배터리입니다. 삼성 SDI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고에너지 밀도와 금속 충전 기술을 적용한 6세대 가경 배터리를 소개해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6세대 가경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91%로 높이고 음극재의 실리콘 소재를 적용해 기존 5세대 가경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향상시킨 제품입니다. 이 배터리는 특히 제조 공법 개선으로 10분 만에 80% 이상 충전이 가능한 급속 충전 기술을 탑재해 오는 2024년이면 양산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이번 모터쇼에서 기존 원통형 배터리 대비 크기를 키우고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 신규 플랫폼을 선보이며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국이 이상한 법을 만들고 중국이 싸구려 배터리로 열심히 쫓아와도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는 한국이라는 사실은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대만 TSMC 간 점유율 차이가 1년 사이 조금 더 벌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파운드리 업계 1위 TSMC의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59%, 2위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13%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TSMC의 점유율은 더 높아진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떨어지면서 차이가 39%포인트에서 46%포인트로 커졌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점유율 격차를 더 벌렸다며 한국을 비웃던 대만에 최근 당황할 만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TSMC 대형 고객이 이탈하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기세등등하던 TSMC가 삼성 때문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향후 5년 안에 TSMC를 제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삼성의 전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먹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은 TSMC의 주요 고객사로 알려진 AMD의 사라노 물량을 TSMC로부터 빼앗는 등 꾸준히 파운드리에 투자를 늘려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됐는데요. IT 팁스터 코너에 따르면 얼마 전 AMD는 삼성 파운드리의 사라노 공정에서 차기 프로세서를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이 들려오자 TSMC 내부에선 아연실색하며 큰 위기 상황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AMD는 TSMC 전체 매출의 10%나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앞서 젠 4분 아키텍처 기반의 CPU 라이젠 7000 시리즈를 TSMC에 5나노 공정에서 양산했으며 젠 3분 아키텍처를 쓴 라이젠 에픽 프로세스 생산도 TSMC에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인지 TSMC는 이번에도 당연히 AMD의 사라노 물량을 자신들에게 맡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지자 이성을 잃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TSMC와 협력을 다지던 AMD가 갑작스레 삼성과 손을 잡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삼성의 안정적인 생산에 있는데 TSMC 적기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삼성으로 파트너사들 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기 둔화 여파로 파운드리 업황은 침체됐으나 고성능 칩에 대한 주문은 꾸준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파운드리 공정별 매출액 점유율은 4-5나노가 22%로 가장 높았는데 애플과 퀄컴, AMD, 엔비디아 모두 4-5나노 칩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의 파운드리 물량 대부분을 TSMC에서 생산했는데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는 TSMC가 4-5나노 공정 매출의 80% 이상 차지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4나노 공정 수요가 늘면서 TSMC가 주문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반도체 업계 안팎에 나돌며 TSMC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TSMC가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AMD는 앞서 신제품 출시를 3월에서 4월로 연기했는데 인텔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TSMC 때문에 제품 지연이라는 큰 악재를 맞게 된 겁니다. 이런 이유로 AMD이 TSMC를 배제하고 삼성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건데 여기엔 삼성의 수율 향상 노력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삼성은 핀팻 기반으로 4나노 공정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율을 개선해왔는데 반도체 업계에선 4나노 수율을 60%에서 70%대로 끌어올렸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은 본격적으로 AMD와 협력해 파운드리 수주를 확대하면서 TSMC들 바짝 추격할 전망인데요. 더구나 전력 소모량 측면에서 3세대 버전을 활용한 AMD가 인텔보다 경쟁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모로 삼성에겐 희소식임이 들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작년부터 반도체 업계에선 AMD와 퀄컴을 비롯한 반도체 설계 기업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TSMC에 모두 의존하면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가 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이 TSMC의 핵심 고객사들의 위탁 생산 물량을 수주할 거라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제로 TSMC에게 물량을 뺏어온 겁니다. 더구나 인텔보다 2세대 가까이 앞선 TSMC의 최신 공정을 활용해 CPU를 내놓은 AMD다. 애매한 성능 향상과 높은 가격으로 인텔에 밀리게 되자 TSMC를 외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AMD 최대의 무기나 다름없던 TSMC의 최신 공정이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다 할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가격도 비싼 TSMC를 찾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 작년 10월 인텔이 공개한 CPU 6종을 벤치마크 결과 한 달 앞서 나온 AMD를 넘어서는 성능을 보이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인텔은 기존의 10나노미터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했고 AMD는 TSMC의 5나노미터 공정으로 생산했지만 두 세대나 앞서 있는 TSMC의 공정을 사용하고도 칩의 가격 대비 성능 측면에서 인텔에 밀린 겁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자 반도체 업계에선 AMD가 인텔에 밀린 게 TSMC의 공정을 맡긴 이유가 크다며 앞으로는 삼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거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최근 TSMC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TSMC는 설비 투자를 대규모로 줄이고 저조한 서비스를 내놓는 등 힘이 빠지고 있는 중으로 삼성이 TSMC의 독주에 제동을 걸 기회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대폭 줄었다는 점은 삼성 입장에선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SMC는 이달 9일 열린 이사회에서 5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안건을 의결했는데 지난 2월 이사회 때의 설비 투자 안건보다 무려 2배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만 언론과 외신은 TSMC의 올해 설비 투자 규모가 당초 42에서 47조 원에서 36에서 42조 원으로 더 줄어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뿐 아니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세 공정이 고도화할수록 TSMC의 파운드리 서비스가 고비용 저효율의 양상을 띠면서 부진한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 역시 삼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TSMC의 매출이 뚝 떨어지며 기세가 꺾이고 있다는 사실로 드러났는데요. 승승장구하던 파운드리 1위 TSMC의 4월 매출이 작년과 비교해 15%나 감소한 건데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 매출이 줄며 실적 부진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TSMC의 라인 가동률은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디지타임스에 따르면 TSMC의 667나노 공정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 평균 가동률은 70%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출이 뚝 떨어지자 최근에 TSMC는 설비 투자마저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TSMC의 올해 매출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TSMC가 이달 열린 이사회에서 투자를 절반으로 확 줄였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삼성만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은 올해에만 50조 원에 달하는 파운드리 설비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이 가운데 20에서 30%에 달하는 10조에서 15조 원을 파운드리에 투입해 추격 찬스를 잡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 파운드리의 두드러진 성장세는 수치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작년에 20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사상 처음으로 연매출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또 삼성 파운드리는 시스템 ASI 사업부에서 독립 한 첫 해인 2018년과 비교해 연평균 16%나 성장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최근엔 자율주행 자동차용 칩, 서버용 칩 등 설계도를 들고 삼성 파운드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반도체 업계에서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계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주문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앞서 AMD에 이어 퀄컴과 구글을 고객으로 확보하며 거센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구글의 스마트폰 픽셀 8에 탑재되는 텐서 3분 칩을 사라노 3세대 공정에서 양산하기로 했으며 퀄컴의 새 모바일 AP를 삼성의 4나노미터 기반으로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 AI 반도체 기업 암바렐라, 자율주행차 반도체 개발업체 모비라이 등도 삼성의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의 영향력은 차량용 반도체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테슬라 CEO인 머스크와 깜짝 회동을 하며 자동차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두 사람이 따로 자리를 마련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첨단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한 기술 동맹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도 테슬라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로 테슬라 전기차에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가 다수 탑재됐는데 앞으로 또 어떤 협력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성은 세계 최초 반도체 전용 데이터 센터까지 만들어 반도체 생산 공정의 혁신을 이루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드러냈는데요. 반도체 설계 및 공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기술 개발과 공정 자동화에 활용하는 통합 IT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최근 경기 화성 캠퍼스 근처의 화성 고성능 컴퓨팅 센터 신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완공되면 건물 전체가 데이터 센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삼성의 기세를 보면 TSMC의 기술을 따라잡는 건 물론 시장 1등도 예상보다 더 빨리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